있고 시각에 가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뇌 속에 가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면은 품어준다고 해도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마가 포기하고 그 중요한 어렸을 때 엄마의 그 애착을 받아야 될 시기에 그 애착을 정상적으로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별로 못 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엄마는 얘 때문에 한 3배를 노력했는데 얘는 3분의 1도 못 받았다는 느낌으로 반응을 하니까 엄마는 좌절이 됩니다. 내가 이 노력을 남편에 했으면 또 다른 자식한테 했으면 이 이상은 본전을 뽑았을 텐데 이 친구는 몇 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의 반도 못 얻는 이 친구는 항상 부모에 대한 불만이 뭔가 있고 뭔가 이렇게 엄마가 노력해도 별로 이렇게 노력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의 가면이 이 아이의 벽을 탁 막고 있습니다. 이 감각의 가면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와의 어떤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2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감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처만 오면 심한 경우는 제가 배를 만지려고 합니다. 근처만 오면 도망갑니다. 너무 심한 경우는. 옆에 누가 친구가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몰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각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뇌에서 첫 번째로 오고요. 두 번째로는 장에서 옵니다. 아니 이 장하고 뇌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것 뿐이지 뇌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에서도 뇌로 공급이 됩니다. 즉 장의 문제와 뇌의 문제가 일정 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줘야 이 아이가 예민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엔 친구가 가까이 오면은 불편해서 피했던 아이가 이제 친구가 와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수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용이 되는 순간 남의 얘기와 남의 정서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야 얘기가 나갑니다. 못 받아들이는데 얘기는 못 나갑니다. 즉 신체적인 어떤 가민함이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친구도 그 편안함을 토대로 편안하게 정서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치료적인 개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로는 이제 행동수정, 심리, 사회, 집단, 약물치료가 가장 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가장 일반적인 치료들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뭐 인지치료나 운동치료, 고압선수 치료, 뭐 다이어트 치료 여러 가지 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낫다라고 이미 미국에서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됩니다라고 이제 글이 떴을 텐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것만으로 이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ADHD만 해도 이 약물을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는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막 가만히 못 있는 아이가 ADHD 약을 딱 먹으면 아이가 좀 차분해집니다. 그래야 심리치료를 되고 사회성 프로그램 되고 인지치료를 되고 놀이치료를 되고 뭐가 됩니다. 근데 막 정신없는 아이한테 여러 가지 치료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학교에 가면 앉아있지도 못하죠. ADHD는 당연히 콘스타나 리탈린 같은 약물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컨트롤이 됩니다.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참 심할 때 한 6년 정도 ADHD 약을 먹으면 조금 컸으니까 예전보다 산만한 게 줄어서 약을 조금 끊어갈 수도 있고 못 끊어갈 수도 있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약이 없다 보니까 개중에 ADHD 약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우울하면 우울증 약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 좀 강박이 심하다 보면 강박증 약을 먹이는 경우가 틱이 있다면 틱 약을 먹이는 경우 뭔가 주변 언더리 즉 동반장애에 대한 약을 먹이는데 대부분 저희 클리닉에 오는 경우들은 약 다 빨리 끊어드립니다. 저희가 어차피 약을 먹었을 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그거라도 먹어야 조금 덜 우울해 덜 짜증내니까 먹이긴 먹는데 그것이 뭐야 이 아이 사회성을 높여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개월 안에 저희가 약 거의 끊어드리고 끊고 나서 큰 문제 없이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데 대신 더 심하게 올 때는 이제 성인들 아스퍼거 증후군이 왔을 때는 정신분열증 약이라든지 강박증 약을 먹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는 안 되지 감각은 막혀있지 속에서 쌓여만 가지 관계를 통해서 왕따 당하지 사춘기 때 충격받지 자기를 알아가니 답답하고 우울하지 미래는 안 보이지 그러다 보면 사고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분노는 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분열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심한 약물을 먹고 오는 경우도 저희가 약을 끊어드리면 대신 이제 치료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경우는 분열증이나 강박증이나 어떤 그런 약 증상들을 완전히 치료를 해줘야 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물을 있어야 되는데 아스퍼거 증후군 약물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ADHD랑 치료에 있어서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예후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러한 치료들이 이 약물 치료를 대체해줄 수 있는 정도의 치료적 수준이 되면은 ADHD 아이들도 약물 없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약물의 치료랑은 ADHD랑 다른 치료랑은 수준 차이가 큽니다. 먼저 약부터 먹으면서 치료하자고 합니다. 대부분의 치료 기관에서.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아스퍼거 운동 이런 약물이 필요한데 약물이 없습니다. 약물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만 통제를 해주고 그런 이 약물은 먼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감각적인 거를 완화시켜줄 약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이 개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을 치료하려면 이 약물과 수준이 비슷하려면 지금 치료가 ADHD를 치료를 해줄 수 있는가? 그 치료 기관이 ADHD 치료해줄 수 있는가? 그 치료 기관이 우울증을 약물 없이 치료해줄 수 있는가? 그 치료 기관이 강박증을 약물 없이 치료해줄 수 있는가? 그게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이 치료가 되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치료 기관에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ADHD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 그것이 안 되면 그 아스퍼거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즉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되어야만 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간질입니다. 간질인데 이 치료가 간질을 대항할 수 있는 치료가 되는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간질을 치료해 줄 수 있으면 그 치료는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에 쓸만한 치료입니다. 꼭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간질을 접근하지 못한다. 즉 뇌의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가 아니라면 이 치료는 예후가 아주 불투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뉴로피드백이나 한약치료나 여러 운동치료 중에서는 간질이나 ADHD, 우울증, 강박증, 불면증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 양약을 대체해 줄 수 있고 그 양약 없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퍼거를 치료하려고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정신분열증, 자폐증 아이들 치료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즉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별 병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몇 달 지나면 낫습니다. 그냥 병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감기 수준으로 봅니다. 그만큼 치료가 쉬운 치료고 ADHD부터 치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사랑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굉장한 뇌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돼야 되고 간질도 어렵고 ADHD도 어렵고 강박증도 어렵고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스펙트럼 다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일반 학습장애나 우울증 치료하는 거랑 몇 배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숱한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퍼거 증후군이 오면 계속해서 좋아지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 자폐들은 치료가 어렵지만 그래도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더니 이제는 빨리 가는 방법들을 저희가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이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제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뉴로피드백 치료는 이미 한 1950년대에 간질 치료를 하려고 나사에서 개발된 도구입니다. 즉 아스퍼거 증후군, ADHD를 치료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간질을 치료하려고 개발이 된 장비입니다. 즉 비행기가 뜰 때 이유 없이 간질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스터만 박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특정 SMR 뇌파를 향상시켰을 때 간질이 좋아진다 하고 해서 간질 치료가 쭉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즉 뇌를 치료했었던 도구입니다. 뉴로피드백은.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ADHD를 치료하거나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임산부들 임신 우울증에도 치료가 됩니다. 이제 임신 우울증에 치료가 된다는 얘기는 즉 산모한테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태아한테 뭔가 문제가 된다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즉 산모한테 그 약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는 겁니다. 뉴로피드백도 이제 임산부 우울증에 이제 많이 씁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로피드백은 뭔가 뇌를 어떤 자극을 시키거나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뇌파를 측정합니다. 특정 부위의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에서 즉 불균형을 찾아내서 그 불균형을 정상화시켜주게 하는 게 훈련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주는 거지 여기를 뭐 조작해주고 바꿔주고 이런 훈련이 아닙니다. 측정된 걸 토대로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뉴로피드백 훈련이고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잘하면 나을 수도 있고 이것이 편차가 큰 겁니다. 이 뉴로피드백은 개인에 맞춘 훈련이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하루 이틀 교육받은 기관에서는 C3, C4 끝입니다. 이게 뭐 여기 해보고 안 되면 이 아이는 뉴로피드백이 안 맞나 봅니다. 유명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아니 왜 그 두 개밖에 없냐. 저희는 거기 말고 대상해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두정맥을 건드려주는 부위, 전정을 각각의 부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그 변수들은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개 딱 해주고 효과가 없으면 얘는 안 맞나 봅니다. 이거 너무 답답한 거죠.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밖에 안 하고 우리 아이는 안 맞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직까지 뉴로피드백이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헬스를 하더라도 트레이너에 따라서 이쪽 근육을 운동시키는 분이 이쪽 근육, 이쪽 근육, 이쪽 근육 어디를 운동시키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난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를 열심히 훈련시키면 별로 좋아지는 걸 못 느끼겠죠. 그렇지만 내가 불편한 부분들을 훈련시키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편해지고 밝아지고 즐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뉴로피드백은 그런 겁니다. 이 친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적절하게 훈련시켜 주실 때는 아이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한 변화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상태에 있는가가 뇌파를 통해 측정을 됩니다. 측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그가 바이오 피드백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를 시켜주게 되는데 뇌파를 먼저 짧게 설명드리면 델타파, 세타, 알파, 베타 아까 말씀드린 간들을 치료했던 요 감각온도 SM알파 그리고 하이베타 이 델타파 이거는 이제 잘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타는 졸릴 때, 알파는 미완될 때, 베타는 집중, SMR은 머리는 깨어있지만 몸은 안정된 상태. 그리고 높은 베타파, 하이베타파라고 하는 것은 긴장, 불안, 스트레스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이 높은 하이베타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즉 평상시에 불안, 긴장, 스트레스가 이미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 낫죠. 당연히 다른 걸 하더라도. 요거 자체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요 아이 아까 그 기어가 뭔가 적절하게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델타 세타파가 굉장히 많은 아스퍼거 증후군도 있습니다. 멍하니 그냥 뭐 집중도 못하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뭐 그냥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요. 이제 요 친구 밑에 있는 친구는 누워있는 거 안 좋아합니다. 낮잠 자려고 낮잠도 좀 못 자요. 막 항상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좀 수면에 예민하고 이 친구는 평상시에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막 애매합니다. 이미 그 델타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조절을 시켜주는 바이오 피드백을 할 것이냐, 요거를 낮춰주는 걸 할 것이냐, 어떤 걸 할 것이냐에 따라 효과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뉴로 피드백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뭘 해줄 것이냐, 그리고 어느 부위를 해줄 것이냐, 어느 영역을 해줄 것이냐 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입니다. 이제 뉴로 피드백을 입문하려면 1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틀 공부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틀 공부하고 또는 그런 것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답답합니다. 이제 뉴로 피드백에 대한 논문들은 외국에서도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 그러한 어떤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자폐증 치료에 대한 효과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이제 결국은 문제입니다. 뉴로 피드백을 100회를 해서 효과를 못 봤다 하더라도 뉴로 피드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시 100개를 하더라도 조금 더 유출도에 맞는 걸 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이 있는 즉 최소한 3곳에서는 뉴로 피드백을 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놀이치료가 여기서 안 맞으면 다른 데서 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언어치료가 여기서 안 맞으면 다른 언어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도 여기서 안 맞으면 다른 데서 해볼 수 있습니다. 100회고 1000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한테 맞게 잘 됐는가. 그것이 이제 최고의 관건이고요. 먼저는 뇌파를 검사를 해서 뉴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QEEG라고 합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 상태를 이렇게 전구를 꽂아가지고 뇌파를 딱 다 검사합니다. 이 부위들이 다 이제 뇌파